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당초 2일이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연장에 연장 또 연장을 거듭하며 17일째 삿바 싸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퇴장 지각 속에 오늘 네 번째 D-Day를 맞았는데요. 마지막 쟁점부터 양당 입장까지 잠시 후 여야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이 쏟아졌던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은 메시의 화려한 라스트 댄스로 마무리됐는데요. 환희와 감동의 순간들, 스포츠부 기자와 함께 결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뉴스큐 첫 소식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한참 넘기고도 여야는 경찰국 예산 등 쟁점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함께 늦어지는 상황에 민주당 등 야3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여당 없이 조사 일정 등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번째로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 당일이지만 오늘도 합의에 이르긴 좀처럼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여부와 대통령령 설립기관인 행안부 경찰국 등 예산 예비비 편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문제가 의견 접근이 되고 있지만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예산이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 타결이 중요하다고 맞서면서 여당이 윤심에 막혀 협상은 헛바퀴만 돈다며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 야3당은 여당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했죠. 네, 오늘 오전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 특위 위원들끼리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깼다며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한 야당 의원들은 모레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을 방문하는 현장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할 기관 보고를 앞두곤 한우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증인 80여 명도 채택했습니다. 다만 그 후 사흘 동안 진행하기로 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 의결하기로 해 예산안 타결 이후 여당 위원들이 참여할 여지도 뒀습니다. 야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해도 청문회가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협의해서 조정해가지고 원만하게 청문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100% 당연 투표안을 의결했죠. 네,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차기 당대표를 당원 100% 투표로 뽑는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 반영되던 여론조사 비중 30%를 아예 없애는 방법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념과 철학이 같은 당원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질문에 답할 뿐인 소극적인 여론조사가 당원 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또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결선 투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개정안은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와 나흘 뒤 전국위 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면 윤심을 업은 친윤계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비윤계 당권주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골대를 옮기고 골을 넣는 행태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공유하면서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민심과 멀어지면 총선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게 걱정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며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09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1%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56.8%로 지난주보다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40% 선을 넘은 건 6월 5주차 44.4% 이후 24주 만입니다. 리얼미터는 특히 중도층은 5.5%포인트, 20대는 9.5%포인트씩 오르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쌍끌이로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5%포인트 내려 43.7%,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올라 41.4%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과 노동, 교육 분야에 더해 금융과 서비스 부문 등 5대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는데 당정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기로 했는데 위기 극복 이후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만 4천 달러 수준인 1인당 국민소득을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4만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1인당 소득이 4만 불 정도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금, 노동, 교육에다 금융과 서비스 부문까지 5대 분야를 개혁해 경제 체질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데다 야당과의 관계도 연일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 정부 여당이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북한은 어제 정찰 위성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그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당초 판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은 정찰 위성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기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운반체에 탑재한 위성 시험품에서 촬영했다는 서울과 인천항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또 위성 촬영 등 평가의 기본 목적을 뒀다면서 500km까지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곳에서는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지난 15일엔 신형 장거리 미사일용으로 보이는 고체 연료 기반의 대출력 엔진 시험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형 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북한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측면과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계속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은 물론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군사정찰 위성도 완료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전략 무기들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소위 이제 그 전략 무기 과제에서 언급된 거의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군 당국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위성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북한은 정찰 위성을 강조하며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 위성 관련 시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발사는 정찰 위성에 관한 시험이었을 수 있고 북한이 앞으로 관련 시험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북한 발사체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마스노 장관은 북한이 이전부터 정찰 위성 개발 시험을 진행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이 신형 폭격기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험 성공까지 잇따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네, 여기에 일본은 이른바 반경 능력을 보유하겠다며 방위비의 대폭 증강을 예고하고 있고 호주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상 전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미국이 공개한 신형 폭격기 B-21입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로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핵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B-21 Raider is the first strategic bomber in more than 3 decades. It is a testament to America's enduring advantages in ingenuity and innovation. 미국은 또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의 폭격기 발사 시험에 성공하며 작전 가능 단계에 도달했음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었던 극초음속 미사일을 수년간 시행착오 끝에 속도를 내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으로 미국의 확장 억지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That so many countries in Asia who have the potential to build nuclear weapons have chosen not to and have instead relied on the strength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American extended deterrence. I think that is being challenged now. 일본 역시 반경 능력 보유를 통해 기존의 방위 정책 틀을 바꾸고 대폭적인 군비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각국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면서 군사적 긴장도 한층 더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전국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동상 등 한랭 질환과 한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한랭 질환자는 12명, 동파 피해는 전국에서 123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5,827세대가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객선은 풍랑으로 포항, 울릉 등 4개 항로를 다니는 11척이 통제됐고 항공편은 제주와 군산에서 각각 2편이 결항된 상태입니다. 전라도 지역의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전북 3개 학교가 휴교하고 15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늦췄습니다. 전북에는 지난 17일 이후 이틀간 15에서 30cm가량 눈이 내렸는데 전북 지역에 내려진 한파와 대설경보는 오늘 오후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정부가 겨울용품 가운데 온도 상승과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 중엔 147도까지 과열되는 전기찜질기, 넘어져도 꺼지지 않는 기름난로, 또 나비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아기 방한복도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겨울 용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매트의 경우에는 안전 기준 온도가 100도인데 145도까지 온도가 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매트도 기준치는 95도인데 137도까지 과열됐습니다. 정부가 전기방석과 가습기 등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이처럼 안전 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매트와 전기장판, 전기찜질기 등 13개 제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넘어져도 10초 안에 불이 안 꺼지는 기름 난로와 기준치인 70도를 넘어 85도까지 오르는 온열팩, 나비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온열팩도 리콜 대상입니다. 한 아동용 백에선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158배나 검출됐고, 한 아기용 방한 우주복에선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나비 기준치에 2배 넘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의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58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됐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던 북극 한파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강추위에 눈이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한파와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한파가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낮부터는 누그러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이어진 한파는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기온 변화가 있긴 했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됐는데요. 특히 일요일인 어제 내륙 기온이 영하 20도, 서울도 영하 12.4도를 기록하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뤘고,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강추위가 계속됐습니다. 긴 한파로 수도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북극 한기가 밀려오면서 시작된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번만큼 강하진 않지만 매서운 한파가 주말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네, 한파에 눈까지 겹쳤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말 그대로 눈폭탄이 쏟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눈폭탄이 쏟아졌던 이 호남 지역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내장산과 고창, 정읍, 부안 등 호남 곳곳이 온통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강력한 눈구름이 만들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전북 군산 옥도면에 40cm에 달하는 큰 눈이 쏟아졌고, 제주 산간 애월에도 33.8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밖에 호남 서해안과 광주에도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기록됐습니다. 낮 동안에는 눈이 약해지면서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폭설은 잠시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찬 공기가 남하하는 목요일부터는 서해안에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에는 아예 빌라 건물 전체가 김 씨 소유인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 빌라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강 기자 나가 있는 빌라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두 채로 구성된 이 빌라는 주로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포함해 약 3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빌라 두 통 중에서 두 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모 씨 소유였던 거로 알려져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0채 사들인 임대사업자 김 씨는 세금을 62억 원 넘게 내지 않다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집은 압류됐는데 집주인이 숨진 상황이라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런 피해는 거래 내역이 거의 없어서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역시 2년 전에 지어진 신축 빌라로 당시 입주했던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첫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은 건데요. 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계약하게 된 과정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축주권을 먼저 쓰고 이제 입주할 때쯤에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개인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전세 계약서를 2장을 쓰자라고 해가지고 2장을 쓰게 되었어요. 이곳 세입자 중엔 여러 제약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보험조차 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빌라왕 피해자 합동 법률 지원 전담반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김 씨 뒤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김 씨라는 개인 혼자 3년 동안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의문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김 씨는 사실상 명의만 빌려줬고 배후에 조직적인 세력이 있을 거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김 씨는 사망했지만 공범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낮아져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이런 피해 사례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전세 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상당수의 목돈과 대출 상황이 얽힌 만큼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위원회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방침에 맞서 시위 직전에야 장소를 알리는 기습 시위를 벌여 출근길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시위에 나서 열차 한 대 운행이 중단되고 승객이 모두 하차하는 등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들은 열차의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운행을 지행시켰는데 코레일은 용산역에서 10분 이상 대치가 길어지자 결국 열차 한 대의 운행을 중단시켰고 하행선 운행이 55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시위 시작 8분 전에야 SNS를 통해 시위 장소와 동선을 공개했는데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게릴라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했지만 휘발유 인하폭을 현행보다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연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11월 20%를 시작으로 지난 7월 37%로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시적 조치였지만 고물가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넉 달 연장되는 겁니다.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경유와 LPG 부탄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폭이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25%로 줄어듭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현재 리터당 516원이지만 내년에는 615원으로 100원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과 비교해 안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당장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 붙는 세금 상승폭이 반영돼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달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 사재기를 막는 조치에 나선 이유입니다.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 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도 반년 더 연장합니다. 개별 소비세 30% 감면 혜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해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LNG 등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15% 인하도 6개월 연장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총파업을 철회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란 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진 건설사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황 때 늘렸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집을 사겠다며 문의하는 수요자가 많은데 집주인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이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은 건축과 주택 분야 인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주요 건설사 6곳 인력 배치를 2019년과 비교해보면 관련 부서 인원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 분야와 가스나 석유 등과 관련된 공장을 짓는 플랜트 업무에 투입했던 인원을 빼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부동산 사업에 배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거래 가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늘어난 인력을 어떻게 할지가 건설사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에서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규 분양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속도 조절을 좀 하겠지만 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하진 않아서 인력 계획도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장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인력이 축소될 거란 예측입니다. 최근 2, 3년간 주택 경기가 호황을 이루면서 주택 부분에 신규 채용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주택 경기가 하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별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가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사가 보유 인력을 조정하게 되면 정규직보다는 아무래도 현장 단위로 고용된 인력들에 대해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조정 같은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다소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 사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건설업 종사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19,000명 줄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들어 역대급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증여는 73,005건으로 전국 주택 거래 가운데 9%를 차지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내년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인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 즉 시세로 바뀌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기 전에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겨울 유행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반등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자세한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662명입니다. 전날보다 32,000명 정도 적은 수치인데 주말 진단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900여 명, 2주 전보다는 3,000명 이상 많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14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 규모와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35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앞서 어제 96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이 수치보다 15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9명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89%와 사망자의 94%는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2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BA1 기반 2가 백신과 달리 BA4, 5 기반은 화이자 백신만 있었는데 이제 모더나 것도 추가됐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접종은 내년 1월 2일부터 이뤄지고요. 당일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현재 코로나19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 단장은 적극적인 계량 백신 접종 동료 등으로 예상보다 많은 인구가 면역력을 갖게 됐다며 현재까지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가운데 면역을 확보한 비율이 51.7%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계량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면 면역력이 75%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두고 관심이 큰데요. 정부가 이번 주에 완화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정부는 오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2단계에 걸쳐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두는 시설로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이 거론됩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행 추세와 중환자 숫자, 백신 접종률, 그리고 의료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한국노총 건물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노총 간부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당해 결국 따라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한국노총 안에서 제기된 주장이라 파장이 큰데 당사자로 지목된 노총 간부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 노총 건물에 들어온 뒤 17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였습니다. 주변 건물들에서는 미화원들에게 주는 점심값을 자신들도 받아보고 최저임금 수준이던 급여도 조금이나마 올려보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시작됐습니다. 복지가 안 돼 있어요. 복지가 안 돼 있고 최저임금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조로 들으면은 그래도 뭐 10대비가 나온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라도 받아보자. 이제 그래갖고 노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노총 부본부장 B씨가 여성 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해 노골적인 탈퇴 요구를 했다고 조합원이던 미화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부본부장이 들어오자마자 노조 부총무이던 이모 씨를 콕 집어 여러 차례 녹취하세요라고 외치더니 조합 탈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탈퇴하지 않으면 창문 청소를 시키거나 퇴근 시간을 늦추는 등 계약서대로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 탈퇴하면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뭘 알고 가입하느냐거나 조합원비로 돈을 낭비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모욕적인 말도 뒤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거보다 설치지 말고 그냥 얌전히 하다가 있을 때까지만 있으라고. 설치지 말고 말 이것저것 하다가도 또 녹음하세요. 핸드폰 들으니까 누구한테도 또 녹음하세요. 부본부장은 YTN 취재진을 만나 계약서대로 철저히 하자고 말했을 뿐 노조 탈퇴 강요는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동자 폐라만 하고 그거 한 적은 난 하나도 없어요. 노동자 폐라. 내가 노동자를 갖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나 며칠 뒤에는 확약이 필요하다면서 전원 서명까지 받아갔고 이 때문에 노조를 탈퇴했다는 게 미화원들 주장입니다. 부총무 이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지기까지 했고 지난달 결국 퇴사했습니다. 이미 탈퇴시킨 거예요. 앞에 일 다 따라서 서류를 다 자기네들 준비해가지고 사인하라고. 그게 탈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미화원들은 한국노총 산하재단에 고용돼 있지만 부본부장은 재단이 아닌 별도 본부 소속입니다. 퇴사한 이 씨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민원을 접수해 대검찰청에서 심사 중입니다. 한국노총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최대 노동조합 총연합회 간부가 정작 소속 미화원들에게는 노조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씨는 법적인 대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내 최대 교량인 인천대교에 최근 드럼통 1,500개가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대형 장애물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지난 2009년에 개통된 길이 21.4km의 국내 최장 교량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만 투신 시도가 벌써 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대교 측은 4천만 원을 들여 다리 위 갓길에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습니다. 통계상 투신 빈도가 높은 양방향 3km 구간에 차를 댈 수 없도록 일종의 장애물을 놓은 겁니다. 과연 이 같은 조치에 예방 효과는 있을까? 드럼통이 설치된 이후인 지난 10일 30대 남성이 장애물을 피해 차를 대고 다리에서 몸을 던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장소처럼 추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신 시도가 잦았던 서울 마포대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2016년 끝이 구부러져 매달리기 어려운 1m 높이의 추가 난간을 설치하자 마포대교 자체의 투신 시도는 26%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한강대교, 양화대교 등 다른 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람은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발생한 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300여 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3명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비교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좀 하게 되고 오히려 좀 인구 밀집도가 좀 높은 곳에서 행복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소중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헤아려 자살 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다양한 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은 날이 오늘입니다. 최후 통첩한 날인데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갔는데 오늘도 앞서 국회에 연결해봤을 때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걸림돌은 뭡니까? 네, 지금 법인세 관련된 인하의 폭하고 예. 그리고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된 운영비 관련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세 관련된 얘기는 좀 말씀드리고 일단 두 조직에 대한 운영 예산에 관련해서는 겨우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5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639조 원의 예산이 잠겨 있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소위이기도 한데 그때도 예. 그 공수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서 빼내서 새로운 신축 건물로 가야 된다고 10억을 예산을 별도로 선정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기재위 예산 전체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한 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그런 행태를 보여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 크게 법인세와 지금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로 지금 쟁점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법인세는 그 초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도 위법 시행령에 의한 조직이기 때문에 예. 운영비를 그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 김진표 의장께서 법인세는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고 예. 그리고 위법 시행령 예산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때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자 이런 어떤 중재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15일 날 저희 당은 대국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인데 예.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법인세는 김진표 의장이 중재한 대로 1%포인트 내리는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를 한 입장이죠. 네,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 정도는 안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3%포인트는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더 이상 좁힐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법인세 문제는 그냥 명분을 위한 그냥 다툼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금 최고 세율이 25%까지 높아졌는데 지방세까지 하면 27.5%입니다. 예. 근데 우리 경쟁국인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홍콩 등에서 이제 자본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저희가 한 통계를 보니까 그 22%에서 25%로 올라간 이후에 4년 동안 그 외국인의 설비 투자가 연평균 32억 불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보다도 높고 일본보다도 높고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상화하지 않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1%만 됐으니까 박수치고 끝냅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지금 뭐 법인세 인하하는 게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그 법인세 문제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국 신설, 경찰국과 그리고 인사 그 예비비 관련해서 네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씩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문제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적번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것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입니다.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입니까?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시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전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당으로서 어떤 협상 파트너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은 국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결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결 소위를 구성을 하고 소소위까지 거쳐서 최종 협상을 해서 안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원내 대표단에게 넘겨서 최종적으로 지금 원내 대표 간의 담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번번이 이것이 국회에서 여야 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실에서 이건 안 된다. 뭐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종의 하명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협상이 자꾸 결렬이 되고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도대체 있는 거냐?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대통령실의 하명이 협상을 공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뭐 실장이나 또는 수석이나 이런 분들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예. 만일에 그 대통령실의 비서진이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상권 분립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께서 조금은 국회에 맡겨주고 특히 여당에게 권한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당이 너무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부 여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어야 되고요. 팀워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당연히 손발을 맞추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그 숫자라든지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5년간을 할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도에서 이 회로 빼라, 저 부품 빼라,
뭐 이렇게 할 그런 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재미있는 그 솔로몬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런 논쟁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좀 전에 그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예. 5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 5억을 볼모로 639조 원 이게 정말 하루빨리 예산이 투입해 갖고 정말 얼음장처럼 그 차가운 경제를 녹여야 되는데 5억 원을 볼모로 639조 원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진짜 엄마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묻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시행령을 통해서 미법한 기구를 설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운영비 예산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법적인 기구를 불법적인 기구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데 예. 김진표 의장께서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헌재로 가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명백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예비비에다 넣어서 편성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안을 제기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수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거기 기구에 있는 그 공무원들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법정 예산이기 때문에 뭐 깎아도 뭐 공무원 월급은 뭐 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운영비의 문제인데 이 운영비의 문제는 결국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가려진 이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 옳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또 해결점을 찾을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과 맞물려서 지금 문 열지 못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네. 오늘 개문발차 문 열고 출발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오늘 전체회의 참석하셨죠? 네네. 어떤 내용 왔습니까? 네, 뭐 지금 이제 전체 45일간인데 1월 7일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예산 타결되고 난 이후에 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쭉 그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인내해 왔는데 지금 전체 45일 중에 25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반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개문발차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문을 열어놓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출발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전체 운영 계획과 그리고 현장 조사, 기간 보고 또 청문회 이런 일정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 참고인 또 예비조사를 담당하는 또 전문가들이 계세요. 예. 이제 그분들 명단도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이것이 야 3당만의 단독 처리이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당의 김교훈 간사와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거의 매일 이렇게 물밑 접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단독 처리, 야 3당만의 처리라고 보여지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민의힘과 거의 합의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의안에다가 이것은 여야 간 간사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또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예. 오늘 의안을 통과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형식은 혼자 출발했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 자리는 마련해 놨고 네. 이미 이전에 뭐 논의를 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으로 출발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국민의힘은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먼저 처리를 하고 이 국정조사 임하자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네. 우선 개문발차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개문발차라는 게 문을 열고 출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사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과연 제대로 달릴 수 있나 폭주하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이 합의문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예. 이 빨간 표시된 부분을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안에 보면은요. 예. 이렇게 이태원 관련된 국정조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밑으로 좀 내려주시죠. 카메라가 네. 빨간색으로 좀 표시된 저 부분입니다. 네, 직후에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야 원내대표가 사인을 했거든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저런 사전 변경이 생겼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 합의문에 나와 있지만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라든지 대통령실 관련된 내용을 대폭 우리가 집어넣었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반대했다고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갖고 우리가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도 이제 약속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밀어붙이시고 예. 또 해임 건의안도 내셨잖아요. 해임 건의안 내신 줄 알았으면 저희는 국정조사 합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특검까지 하신다고 그러고 무슨 그 홈쇼핑의 3종 세트도 아니고 마구 돌려가면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전부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저희 국정조사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사후에 그런 문제를 이제 없애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해회리라고 300명 가까이 그 바다에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200명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사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이제 문제를 수습하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합의를 해준 거는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용의 10분의 1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고 2020년 코로나19 이거 이후로 정말 고용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를 약속대로도 못하고 5억 때문에 639조 원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국회를 정상화해서 약속대로 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은 오늘 의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다음 주에 당장 이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는데 최소한 7일 전에 증인 통보해야 되고 다음 주엔 기간 업무 보고 갖고 그 다음에 또 청문회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예산안 처리하고 국조를 하면은 1월 7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줬는데 만약에 그거를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은 어떻게 연장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닐까요? 연장도 그러니까, 힘들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된 이후에 본조사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합의한 것은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실 헌법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시일이 어겨졌던 거고. 예. 그리고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안 됐던 거고. 그렇죠. 지금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예. 그런 시점 오늘 마지막이다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정말 예산안이 관심이 있는 것이냐. 이 내년도 국민 살림살이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이 있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죠. 예산을 통과시킨 이후에 국정조사가 출발을 하면 이게 국면 전환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질질 끌고 그렇게 해서 기간을 갉아먹어가지고 결국은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예. 그런 하나의 어떤 일종의 계획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 회의를 열은 것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최대한 국민의힘 의사들을 존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오늘 하루 걸러서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그리고 청문회를 배치를 해보니까요. 1월 6일 날 끝납니다. 청문회가. 그러면 1월 7일 날 하루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결과보고서 만드는데 짧으면 2주고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당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을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또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불가피하게 이렇게 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산도 중요하고 국조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리로 잡고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예. 그런 시도만큼은 없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 개문발차도 말씀하시고 출발 말씀하시니까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를 너무 민주당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합의해갖고 이 합의서대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늘려줄 거라는 그런 여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개문발차하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는데 민주당 의원님 중에 의사 출신이 한 분 계신데 명지대 병원에서 응급의료팀이 갔는데 그걸 중간에 본인을 태워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차가 20분이나 돌아갔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20분 돌아가는 동안에 살릴 수 있는 그 사상자를 더 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면은 이게 일파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수습해 나가려고 해야지 그렇게 뭐 보여주기식 뭐 이렇게 공격하는 식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49제도 지났고 오늘 50일이 경과되고 있는데 사실 이 국정조사가 출발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핑계를 대기 이전에 국민들한테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저희 3당이 일정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출발한 거 이제 그것은 과연 나무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들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도 꼭 필요하고 예산안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빨리 좀 찾아서 좀 국민들 나라 살림, 뭐 경제 어렵다고 하셨는데 좀 도움이 되길 기대를 하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5개월 만에 40%를 회복했고 조금씩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게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3주차부터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분은 이 민심의 흐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먼저 배준영 의원부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공정과 상식에 의거해서 대응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3대 개혁이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있고 교육개혁이 있고 연금개혁이 있는데 욕을 먹을 때는 먹더라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미국의 소설가가 쉬운 선택이 옳은 선택일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보십시오. 9번의 그 쉬운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국가부채 GDP 대비 50%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문재인 케어라고 했는데 중국인 가족이 1,100번을 이용해서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한다고 2018년도에 꽤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는데 4가지 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차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동의를 얻지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상승 요인이 노조 대응이나 공정 정의 원칙 이런 부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민심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화물연대에 대한 뭐 강경 대처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 교육 노동 연금 부분의 계획 방안을 제시를 했다든지 뭐 그런 요인들 특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도를 넘는 이제 그런 비판입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집권 초반에 40%면은 사실은 매우 미약한 것이죠. 예년 이런 정권들의 초기 지지율은 60%에서 70%를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40%대로 회복한 것은 고무적인 일일 수 있지만 정말 겸손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표를 던졌던 사람들조차도 다 회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가 국민들한테 피부로 전해져야 되는데 결국은 협치라고 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만 하더라도 지금 용산에서 저렇게 꽉 그냥 무슨
키를 잡은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뭐 상승세는 고무적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땐 좀 겸손하거나 또 협치에 또 오늘 좀 묘를 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주제를 좀 바꿔서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초에 전당대회 앞두고 100% 당원 투표로 차기 당대표 뽑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뭐 결선 투표제도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배경 7대3 비율, 이게 한 18년 동안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겁니까? 이제 당원 100%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꼭 가야 되는 길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100%를 뽑는다는 게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직접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뽑는 거는 당 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는 당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직접 뽑는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거인단하고 여론조사하고 반반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걱정하신 분이 우리 당원 비율이 너무 이 영남 쪽에 이 좀 치우쳐 있지 않나, 또 그리고 노령층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예. 걱정을 해서 저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2021년 회계 보고로 국민의힘 당원이 한 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치니까 41%입니다. 수도권이 꽤 되죠. 예. 영남이 부산, 울산, 경북, 경남 합치니까 27%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다는 거고, 아시아경제 언론보도 2022년도를 보니까 20, 30, 40대 보니까 3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00만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이 정도면은 민심을 반영하고 당 대표는 당원이 뽑고, 그리고 그런 원칙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늘렸잖아요. 10%에서 25%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대3을 9대1 정도로 바꾸는 줄 알았는데 100%로 했는데요. 예.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고 그 뒤에 바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고, 오늘 비대위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예. 사실 그 당심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윤심에 의한 대표 선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어느 언론에서는 골대를 이렇게 바꿨다, 위치를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축구로 표현하면은 어떤 선수한테는 옐로 카드를 주고 어떤 선수한테는 손으로 볼을 드리블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그 공정과 상식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룰의 변경 아닌가. 그리고 사실 정당 정치의 개혁성에 아주 심각한 후퇴입니다. 아까 우리 배준영 의원님께서 당원이 400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책임 당원들은 한 80만 정도 될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 80만의 책임 당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그 뭐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민심의 반영폭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결국은 편향된 그런 어떤 당의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방향이다. 그런 면에서 비추어 볼 때 좀 아쉬움이 큰 이제 그런 룰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재판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측근들 재판 시작될 때마다 당내에서 공격적인 발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몇몇 의원님들이 방송에 나가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과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뭐 당내 분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똘똘 뭉쳐 있고 전열을 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견이 있는 그런 사안들조차도 최고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법 리스크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일부 언론이나 또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저는 만들어낸 조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용 그 정진상 전 실장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그 공소장을 보면은 예.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또 성남 FC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오직 그 검찰이 만일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다고 하면 예. 네. 어떤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 논쟁이 있고 유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 아마 배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에 대해서 걸면은 대한민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리스크가 만일 있었다고 하면 10년 동안 털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온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두 분께 꼭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통계 조작 의혹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고의로 통계를 왜곡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준영 의원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이 소주성이라든지 이게 잘못된 정책이고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위층의 소득이 더 떨어졌다든지 빈부격차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건 상식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을 이제 통계청장이 황수경 총장이 통계청장이 그걸 하니까 교체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 강신옥 새 청장을 이제 세우니까 그분이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온 게 국토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에서 표변을 치우치게 추출하고 조사원 숫자 바꾸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 신용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무디스라든지 피치라든지 S&P에서 하는데 고용이라든지 뭐 실업률, 경제 성장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국가 통계를 내갖고 한 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엔론 사태 때 회계 조작으로 CEO가 무려 24년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건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국가기관에서 통계를 조작한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본을 추출하고 입력을 시켜서 결과값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과정에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 개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조작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 실적을 흠집내고 지우려고 하는 그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검찰이 고발을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3년 넘는 과정 동안에 아주 그냥 질을 빼는 이런 방식의 정말 저열한 정치 공작 같은 그런 방법을 감사원이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 부분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결승전 보느라 밤잠 설치신 분 많으시죠?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카타르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이고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전은 아르헨티나의 동무대였습니다. 메시는 전반 23분 디마리아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36분 빠른 역습 기회에서 디마리아가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프랑스는 후반전에 반격합니다. 후반 35분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하고 2분 뒤 오른발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메시가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끝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은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경기는 잔인한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프랑스는 2명의 키커가 실축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모든 키커가 성공시키며 4대2로 승리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36년 만에 거둔 월드컵 우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iempre, lo demostró siempre. Solo le faltaba esto y también lo logró porque es el mejor. It's a party. It's a party. We have football in our bloo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Messi has the cup and he will bring it to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한 이후 남미팀이 거둔 20년 만의 우승입니다. 또 지난 2010년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에 이어 대회 첫 경기에서 패한 뒤 정상에 오른 역대 2번째 팀이 됐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명실상부한 축구 전설이 됐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월드컵 우승컵 빼고 모든 걸 가졌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 이제 월드컵 우승까지 모든 걸 이뤄내면서 진정한 축구의 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네, 메시의 행복한 미소에 아르헨티나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과 발롱도르 7회 수상,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천재로 불리며 화려한 축구 인생을 살아왔지만 유독 월드컵에서는 웃지 못했던 메시. 승부차기 끝에 프랑스를 꺾고 마침내 우승컵에 입을 맞췄습니다. 마라도나가 우승컵을 가지고 돌아온 이후 36년 만의 우승입니다. 자신의 우상 마라도나의 영전에 우승컵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메시. 축구 황제 펠레는 마라도나가 웃고 있을 것이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메시의 행복한 미소에 아르헨티나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Y festejarlo acá con toda la gente y también el plus de que Messi pudo tener la copa, que es una alegría enorme, la verdad que es inexplicable. Todavía no caigo, no caigo. Estoy muy contento, Messi se lo merecía hace muchísimo y bueno, gracias. 메시는 대표팀을 은퇴하지 않고 챔피언으로 더 뛰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통해 호날두와 메시 중 누가 역대 최고의 선수인지 계속되던 논쟁도 끝나게 됐습니다. 이변과 명승부로 축구 팬들을 열광시킨 카타르 월드컵. 축구의 신 메시의 월드컵 대관식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 달여의 여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값진 16강 진출을 이뤄낸 이번 대회, 주인공은 또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이번 대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제 오늘이 헷갈릴 정도로 밤잠을 설치면서 경기를 봤었는데 오늘 새벽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 축구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명승부였죠. 전반에 아르헨티나가 2대0이 되면서 이제 월요일 출근이고 하니까 TV 끄고 주무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많이들 후회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반에 프랑스가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후반 35분, 37분, 2분 사이에 은바페 선수가 2골을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스포츠 기자들은 분위기 완전히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역전을 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 또 그때부터 아르헨티나의 저력이 나왔습니다. 연장전은 그야말로 뭐 메시와 은바페의 대결이었는데요. 연장 후반에 두 선수가 한 골씩 터뜨리면서 승부차기까지 갔고 결국 프랑스의 2명의 키커가 실축을 하면서 아르헨티나가 4대2로 이겼습니다. 이 3대3이라는 스코어도 그렇고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은바페 선수도 그렇고 마지막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메시까지 정말 축구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어제 오늘 보고 잤는데 아르헨티나는 특히 마라도나 시절 1986년 이후에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대회가 개막하기 전에 보통 우승 후보를 많이 꼽는데 사실 아르헨티나는 우승 후보 0순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조금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계속 받았고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A매치 3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오긴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재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월드컵 본선에서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아시아팀에 지는 수모까지 당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월드컵 결승전이 치러진 그 루사일 스타디움이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역전패 당했던 바로 그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팬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로 남게 됐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메시를 위해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이번 월드컵도 메시를 위한 월드컵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그런 경기 아니었습니까? 네, 축구계의 영원한 질문이 역대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 마라도나냐, 펠레냐, 메시냐, 뭐 이런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 저는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대회였다고 봅니다. 네, 메시가 지난 15년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발롱도르를 7번 탄 유일한 선수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4번, 코파 아메리카 1번, 그리고 유럽 리그 우승을 11번 차지했고 올림픽 우승까지 차지한 적 있는 선수니까 대단했던 선수인데 그동안 펠레, 마라도나와 비교해서 단 하나 없었던 게 바로 월드컵 우승컵이죠.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 우승까지 달성을 한 겁니다. 그동안 4번 출전해서 8강, 8강, 준우승 그리고 16강 이렇게 했었는데요. 마지막 퍼즐인 우승을 달성하는 동시에 월드컵의 역사를 모두 다시 썼습니다. 뭐 최다 출전, 최장 시간 출전 기록 그리고 뭐 13골, 8개의 도움으로 최다 공격 포인트까지 다시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네, 메시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또 계속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 이런 희망을 좀 내비쳤죠. 그렇다면 라스트 댄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말 아닌가요? 그 인터뷰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 대표팀에서 은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챔피언으로서 경기에 뛰는 경험을 계속하고 싶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스칼로니 감독도 메시가 다음 월드컵에서도 뛴다면 10번 자리는 비워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대표팀 은퇴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다음 월드컵까지 뛰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 셈이죠. A매치 통산골이 지금 98골이기 때문에 100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먹힐만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대표팀 전력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자원인 건 분명하죠. 메시가 이제 87년생, 35살인데 4년 뒤 월드컵에서는 이제 39살이 되죠. 그래서 월드컵 출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 주인공 물론 메시였지만 프랑스 은바페 선수 활약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월드컵 결승전 해트트릭이 지금 보니까 1966년 잉글랜드의 제프 허스트 이후 56년 만에 나온 역대 2번째 대기록입니다. 이번 대회 8골을 기록하면서 메시를 한 골차로 제치고 득점왕까지 차지했고요.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4골에 이어서 월드컵에서만 2번 나와서 12골입니다. 내일 12월 20일이 은바페 24번째 생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 24살이 되기도 전에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고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독일의 클로제 선수 16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월드컵에서 4골 이상을 넣으면 이 기록도 깨지게 되는 건데 은바페 선수가 4년 뒤 북중미 월드컵 때 28살입니다. 그러니까 뭐 2번, 3번까지도 나올 수 있겠으니까 이 16골 기록은 깨지는 게 시간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축구 대표팀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에게도 이번 월드컵 성공적인 대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분명히 표면적인 결과만 봐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이뤘고요. 사상 2번째로 원정 월드컵 16강을 이뤘으니까 성공적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톤과 함께 4경기 모두 풀타임 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김민재와 이강인, 조규성까지 젊은 선수들이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결과만 보면 무조건 성공인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바로는 결과보다 더 성공적인 게 이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은 더 성공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무조건 걸어잠그는 수비 위주의 경기를 이제 볼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세계적인 강호들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빌드업 축구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월드컵을 마치고 선수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들이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팀을 맡으면서 꾸준히 빌드업 축구를 만들어간 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축구협회가 새 감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 점을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은바페 선수 젊다는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축구 대표팀도 상당히 젊고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번 대표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33살인 김태환 선수였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92년생 축구 선수로 최고의 전성기인데 4년 뒤에는 34살이니까 충분히 뭐 대단히 활약이 가능하겠죠.
대표팀의 중심축인 김민재와 황인범이 96년생, 이제 26살이고요. 예. 이번 월드컵이 나온 최고 스타죠. 조규성 선수가 25살에 병역 의무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제 21살입니다. 예. 이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이제 좋은 경험들도 많이 쌓고 대표팀에서 꾸준히 호흡을 맞춘다면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질문만 더 해보겠습니다. 호재원 기자는 이 카타르 현지에서 대회를 직접 취재하고 왔는데 네.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 톤 현장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이번 월드컵은 한마디로 손흥민으로 시작해서 손흥민으로 끝났다. 예.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개막 3주 앞두고 얼굴뼈가 부러지는 정말 중상이었잖아요. 네. 바로 수술 날짜도 앞당기면서 수술을 받았고 특별히 이제 그 마스크를 맞춰 들고 카타르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예. 공항 입국장에 걸어 들어올 때도 다음 날 훈련장에 나올 때도 흉터라든지 붓기가 빠지지 않는 모습이 여실히 보였거든요. 근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점은 첫날 훈련을 마치고 인터뷰에 들어왔는데 그때 명언을 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으로 뛰어나가겠다. 이 한마디가 대회 기간 내내 우리 대표팀을 움직인 한마디가 됐다. 촛불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한마디였고 제 스포츠 기자 생활 내내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월드컵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남긴 그런 월드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원 기자와 함께 스포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결승전에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틀어달라고 피파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유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되레 피파가 축구 정신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 피파에 1분 40초짜리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 시작에 앞서 영상 상영을 요청한 겁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글씨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젤렌스키는 축구와 달리 전쟁에선 페어플레이로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며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Different countries and nationalities can decide who is the strongest in the fair play, but not in the playing with fire, on the green playing field and not on the red battlefield.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달라며 이번 겨울 평화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Join Global Peace Formula Summit and become a champion of peace. Let's witness the final together and the end of war. Slava Ukraini.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는 월드컵 결승전에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보낸 성명을 통해 개최국인 카타르는 영상 상영을 지지했지만 피파가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파는 해당 영상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상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논평을 통해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상에서 평화를 호소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담지 않았다며 피파가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축구 정신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의 개인 자격 참가도 막아달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으로 정전과 단수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동부 지역 친러시아 세력 거점을 포격하는 등 강력한 반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주의 바흐무트는 주말에도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지상의 건물은 이제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수도와 전기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Із-за обстрілів зараз дуже багато. 99% це пов'язано з обстрілами, після обстрілів. 러시아는 앞서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중부 크리비리흐, 남부 헤르손 등에 최소 76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70여 발의 미사일 공습을 감행한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공습으로 발전소와 변전소 등
최소 9개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동부의 친러시아 세력의 거점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스 통신 등은 현지 시간 17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포탄 133발이 떨어져 민간인 2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같은 날 러시아 땅을 포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경 지역인 벨고로드의 주지사는 이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 진지를 찾아 보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동맹국 벨라루스를 방문하는 가운데 이번 주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독일 DPA 통신은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실제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러시아의 경제 체제를 전시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면서 전쟁 수행에는 다소 거리를 둔 채 내정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연출해온 푸틴은 최근엔 부쩍 전쟁을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이 내년 1월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방 정부마다 내년 춘절 설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장성은 1월 중순쯤 감염자 수가 최고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고 장시성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 감염자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을 푼 중국이 올 겨울에 3차례의 파동을 겪을 것이라고 우준유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준유는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파동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1월 21일 춘제를 기점으로 2차 파동이 귀성객이 거주지로 복귀하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3차 파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뜻하는 반경 능력 보유 결정 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17일과 18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나타나 지난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경 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48%, 반대는 41%로 나타났습니다.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과거 발언과 저서에서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평가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과거사위원회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거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의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봤던 것으로도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끌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우리 아이를 누가 망치고 있나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당시 사회를 맡았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전교조 문제, 전교조의 본질 실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맞서 나가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1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이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전교조를 향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김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과 함께 지난 2018년 출간한 저서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 위원장은 4.19 혁명의 진정한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부각시켜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건 5.16 혁명 세력이라며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잦은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12년간 16회의 전국 선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시절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1년간 진실규명 실적은 어땠을까? 제1소위원회는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일어난 테러나 폭력, 학살, 의무사 등을 조사하는데 종결한 안건 중에 진실이 규명된 비율은 16.9%, 각하된 비율은 59.4%에 달했습니다. 제2소위원회의 규명률과 각하율이 각각 48.2%와 38.6%인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과거사위원회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평가하는 등 과거 발언과 저술에서 나타난 김 위원장의 정치관과 역사관도 계속 논란이 된 상황.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끌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는데 경찰대 출신의 기득권을 줄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번 경찰 인사 개선안의 핵심은 순경 출신의 유리천장 개선입니다. 지금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려면 16년이 필요한데 이를 5년 단축합니다. 순경 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대 출신보다 총경 승진이 늦은 순경 출신은 총경으로 승진해도 정면 등에 걸려 경무관까지 승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적어도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계급만 임용하던 직위에 다른 계급도 앉힐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도 확정했습니다. 총경급이 대상으로 경정만 맡던 자리를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총경이 갈 수 있는 자리가 58개 늘어나는 셈인데 행안부는 이로 인해 순경 출신의 총경 이상 고위직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확보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순경 출신들의 고위직 진입으로 지휘부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비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기회를 넓혀 경찰대 기득권을 약화하기 위해서란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의 고위 간부들의 전체 비율을 보게 된다면 경찰대에 상당히 비중이 쏠려 있는 그런 현상들도 좀 더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약속했던 경찰 처우 개선 일환으로 기본급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대 개혁 등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한탁구협회가 철강 전문기업 세아그룹과 함께 대대적인 꿈나무 육성 지원에 나섭니다. 협회와 세아그룹은 서울 마포구 세아타워에서 탁구 꿈나무 후원 협약식을 체결하고 내년 3월 유소년 탁구 아카데미 설립 등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들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유망주들의 국제무대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표입니다. 국내 여자 골프 2023 시즌은 어느 해보다 대형 신인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시아 아마추어 랭킹 1위 황유민을 비롯해 2부 투어 1인자 김서윤, 또 시드 순위전 1위인 김민별까지 새로운 스타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베트남 호치민 대회에 참가한 샛별들을 만나봤습니다. 아마추어 초청 선수로 출전한 대회에서 국내 1인자 박민지와 우승 경쟁을 펼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황유민. 2달 뒤 프로로 전향한 황유민은 초고속으로 3부와 2부 투어를 거쳐 정규 투어에 입성한 괴물 신인입니다. 아시아 아마추어 랭킹 1위에 올랐던 강자답게 과감한 플레이와 호쾌한 장타가 일품인데 루키 시즌 목표도 신인왕을 넘어선 다승왕입니다. 저는 우승을 하기 위해 연습하고 시합에 나오기 때문에 제 목표는 우승입니다. 저는 다승왕 하고 싶어요. 2부 투어 3승과 함께 상금왕을 차지한 김서윤도 정규 투어가 새롭게 맞이하는 기대주입니다.
당연히 목표는 신인왕이라고 밝힌 김서윤은 올겨울 전지훈련에서 그린 주변 플레이만 보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부담은 안 되고요. 1부터에 올라와서 너무 기쁘고 이런 투어에서 뛸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시즌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루키 열전을 벌일 또 다른 신인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18살 막내 김민별. 언니들 틈에서 전혀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는 10대의 패기로 평생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신인왕에 도전한다는 각오입니다. 올해는 루키 시즌이니까 좀 정규투에 적응을 한다는 마음으로 시합에 임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신인왕이나 그런 것들을 좀 타서 후회 없는 루키 시즌을 보내고 싶습니다. 서로가 좋은 경쟁 상대이자 자극제가 돼 성공을 향해 함께 걸어갈 동료들입니다. 어느 해보다 강력한 대형 신인들이 대거 합류한 국내 여자 골프가 새해 스타 탄생과 더 많은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고 한파의 기세도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까지는 서해안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5도, 울산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 대전은 5도, 광주는 8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맹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